자,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는 256페이지 대외관계의 변화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려시대 대외관계. 진도가 조금 느려서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자, 대외관계의 변화예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민족의식이 성장했다고 해요.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건 내 나라, 내 민족, 내 국가 뭐 이런 개념이겠죠. 자, 그래서 거란, 여진, 몽골 그리고 왜구와 홍건족과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 민족, 내 나라, 뭐 내 국토 이런 의식이 생겼죠. 그런 걸 우리가 민족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족의식이 생겼던 시대가 바로 이 고려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고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에서 11세기에는 거란과 싸웠다. 그 다음에 12세기에는 여진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13세기에는 몽골과 싸웠고, 그 다음에 14세기 말에는 왜구와 홍건적과 싸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과 대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성장을 했던 나라가 바로 고려라고 하는 나라고요. 이 과정에서 전쟁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나라가 고려예요. 그래서 고려가 어떻게 보면 외교의 달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맨 처음에 거란과 싸웠던 요 10에서 11세기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거란과의 관계. 자, 거란과의 관계에서 일단 고려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건 자, 기본적인 외교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본적인 외교 정책은 친송 정책이었어요. 자,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은 친송 정책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정책이죠. 자, 그러면 송나라와 교류하기 시작한 건 어느 왕부터일까요? 광종부터죠. 자, 왜 광종이냐면 광종 이전에는 송나라라는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때 송나라가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고려 초에는, 즉 태조 왕건 때는 송이란 나라가 없었죠. 그러니까 고려 같은 중국 같은 경우는 5대 10국 시대였어요. 자, 중국이 당이었다가 5대 10국이었다가 송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송나라가 들어선 시기가 바로 이 광종 때다. 그래서 광종 때부터 친송 정책을 실시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송나라와의 외교, 송과의 관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송나라의 관계는 어땠는지 봅시다. 자, 고려가 있고 그 다음에 송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고려와 송나라가 친하게 지냈다고 했는데 고려와 송나라는 각각 친하게 지낸 목적이 달라요. 고려 같은 경우는 송으로부터 경제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적이라든가 이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친하게 지냈죠. 자, 그런데 송나라는 군사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치적인 목적을 통해서 친하게 지낸 거예요. 자, 군사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송나라는 고려로부터 친하게 지낸 거고 고려와 친하게 지낸 거고 자, 고려는 경제적이나 문화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낸 거죠. 그래서 두 나라가 친하긴 친한데 서로 목적은 다르다라는 걸 또 여기서 우리가 살짝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송나라 얘기를 조금 해보고 중국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 송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고려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요 위에는 거란족이 살고 있죠. 자, 그러면 송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치주의라고 하는 걸 실시해요. 문치주의라는 건 문을 강조한다. 즉 여기서는 무조건 황제권 강화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자, 문치주의를 실시하니까 학문적으로는 성장했고 황제권은 강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군사력은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군사력이 약하다. 자, 그러니까 군사력이 약하니까 이런 주변의 북방민족들, 거란이나 여진이나 뭐 몽골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북방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북방민족들은 송나라를 쳐들어오고 싶어 해요. 자, 이렇게 중국이 세운 나라 중에서 한족이 세운 나라가 송나라인데 요 한족은 황하에서 양쯔 사이에 아주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북방민족은 여기로 쳐들어와서 여기를 뺏고 싶어 하고 자, 그러면 거란족이 더 세고 송나라는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쳐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 쳐들어가면 이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송나라와 고려가 굉장히 절친으로 잘 지내더라. 거란 입장에서는 만약에 송나라를 공격하면 고려가 거란을 이제 만약에 송나라를 도와주겠죠.
왜냐면 송나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친하게 지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거란족 같은 경우는 분명히 송나라를 쳐들어갔지만 두 나라와 싸워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란 입장에서는 일단 고려를 먼저 정리한 후에 그 다음에 송나라를 쳐들어가면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전체를 다, 동아시아를. 그렇기 때문에 거란족이 고려를 먼저 쳐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고려와의 전쟁, 거란과 고려와의 전쟁을 봅시다. 거란과 고려는 3번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1차 침입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1차 침입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차 침입에서 첫 번째, 1차 침입은 성종 때 있었어요. 자, 1차 침입은 성종 때 있었다. 그리고 1차 침입에서의 구실, 말하자면 원인이 되겠죠. 원인은 친송 정책이에요. 자, 거란이 뭐라고 했냐면 너네 왜 송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냐, 우리하고도 친하게 지내자. 자,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고려 태조 때 만부교 사건이라고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거란을 좀 적대시했었죠. 처음부터 고려는. 자, 그렇기 때문에 친송 정책을 구실로 쳐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거란이 고려에게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할지론이라고 해. 땅을 내놔라. 어느 정도 땅을 떼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고려의 조정에서는 땅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때 자기가 나서서 그럼 내가 해결하겠다 라고 한 외교의 달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서희죠. 그래서 서희의 담판이 있었죠. 서희가 가서 거란의 장군인 소손영을 만나서 말 그대로 담판을 짓게 되죠. 그리고 그 담판의 내용이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자, 거기 보시면 서희의 외교 담판 사료탐구에서 둘이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소손영이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 땅은 신라 땅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너네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원래 우리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내 나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서희가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고구려 넓은 땅이면 사실 너네 땅도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왜 너네는 송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냐? 너네랑 왜 우리는 친하게 지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서희가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압록강 지역을 지금 여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진을 몰아내기만 한다면 우리가 너네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네랑 이제 같이 차지가 아니라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생뚱맞게 여진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여진이 압록강 근처를 차지하고 있다. 여진을 쫓아내면 너네와 통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거란으로부터 요 땅을 우리가 차지해도 되겠니? 라는 허락을 받게 돼요. 말하자면 동의를 구하게 되죠. 자, 그러자 소손영이 여진을 쫓아내고 너네가 그 땅 가져라. 이런 식으로 이제 허락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서희가 그 지역에 있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말하자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동의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즉 서희의 담판으로 우리가 획득을 하게 돼요. 땅을 오히려 얻게 되는 거죠. 담판을 지어서 그 땅이 강동 육주 땅이에요. 강동 육주를 획득하게 되죠. 자, 강동 육주라고 하는 건 어느 땅이냐? 자, 봅시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지도가 있다고 치면, 자, 원래 우리나라의 수도는 국경선은 어디였냐면 대동강에서 원산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자, 그리고 나중에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요만큼 태조 왕건이 땅을 넓힌 거예요. 자, 그런데 강동 육주 땅은 어디였냐면 압록강 입구 땅이었어요. 요 압록강 입구. 그래서 여기만큼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 거란의 3차 침입까지 모두 다 이제 무찌른 후에 이만큼 땅을 넓히게 돼요. 그래서 압록강 입구까지 이렇게 영토를 넓히게 되는데 이 땅이 바로 강동 육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압록강 입구까지 땅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게 바로 강동 육주 획득. 자, 그래서 1차 침입은 이렇게 사실 별 싱겁게 끝나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나중에 이 땅을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고려한테. 거란이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아까운 거죠. 이 땅이. 이거 내가 그냥 차지했으면 됐을 걸. 쟤네한테 괜히 넘겨주고 왔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 강동 육주를 돌려달라고 요청해요. 계속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자, 그래서 거란이 다시 한번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2차 침입이죠. 자, 그러면 2차 침입 봅시다. 2차 침입은 현종 때 쳐들어오게 돼요. 현종 때 8번째 왕인 현종 때 쳐들어오게 되는데 역시 원인 말하자면 구실은 뭐였냐? 자, 구실은 강조의 정변이에요.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쳐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강조의 정변 옆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목종이라고 하는 7번째 왕이 있었고 목종한테는 천추태후라고 하는 엄마 있었죠. 자, 천추태후는 남편이 죽고 나서 두 번째 남편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뭐 거기 설명에는 뭐 내연의 관계 어쩌고 되어 있는데 그냥 두 번째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천추태후한테는 김치향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고 이 김치향과의 사이에서도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천추태후 입장에서는 이 목종이 왕이건 이 아들이 왕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이 천추태후 같은 경우는 왕건의 손녀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직계 왕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식이기만 하면 뭐 이 남자 아들이건 이 남자 아들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 말고 얘를 아들을 왕으로 삼아주고 싶은 거죠. 얘들 아들이고 아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아들이 더 지금은 이 남자를 사랑하니까. 자, 그러면 이 목종 뒤에 왕을 이을 왕이 계승 서열이 현종이었어요. 이제 그 뒤에. 자, 그러면 자기 아들을 왕을 만들어 주려면 결국에는 지금 왕이랑 나중에 왕이 될 이 왕이 계승 서열 1위 얘까지 죽여야 결국엔 자기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다 죽이고 자기 아들을 왕을 삼아주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그거를 목종이 미리 알았어요. 지금 현재 왕이. 그래서 변방을 지키는 절친이 있었어요. 강조라는 군인이에요. 그 강조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네가 와서 이거 좀 해결 좀 해줘. 그래서 강조를 불러들이게 되는데 강조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가 궁궐 들어올 때 얘도 데리고 들어와. 불안하니까 얘 좀 지켜줘라. 야, 이게 조카뻘이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목종이 현종을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강조가 변방을 지키는 군인이니까 이제 변방에서 군대를 끌고 현종을 데리고 말하자면 이제 아직 조금 어리니까 현종을 데리고 궁궐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강조가 목종이 소식을 들었는데 뭔가 이제 연결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목종이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말하자면 오다가 소식을 잘못 전해줘서. 그래서 목종이 죽은 줄 알고 이제 목종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왕의 서열이 누구예요? 현종이니까 현종을 옹립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왕이 누가 됐냐면 현종이 된 거지. 자, 그랬는데 막상 궁궐로 와보니까 목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왕이 2명이 된 거죠. 어떻게? 그래서 강조가 결국에는 누구를 죽였냐? 목종을 죽이고 자기가 옹립한 왕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니죠. 결국엔 그냥 고려 조정에서 왕위 계승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구실로 쳐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거란이 뭔가 고려를 쳐들어올 꼬투리를 잡고 싶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왕위 계승에 조금 문제가 있네. 그러면 대외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면 한번 조사 좀 해볼까? 그러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고려 조정의 문제, 뭐 왕실의 문제 이걸 가지고 쳐들어온 게 바로 2차 침입, 강조의 정변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경과 어떻게 됐냐? 이때는 개경이 함락이 될 정도로 굉장히 거란의 기세가 등등했었죠. 그래서 개경이 함락되고 자, 그러면 수도를 빼앗겼으니까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 피난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왕이 피난을 가죠. 자, 이때 왕은 현종이었으니까 현종이 나주로 피난을 가게 돼요. 자, 요 나주라고 하는 지역은 예전에 태조 왕건이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궁예의 신하로 있을 때 차지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태조의 그런 뭐랄까요? 어떤 업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태조에 대한 인심이 좋았을 테니까 여기로 피난을 간 거죠. 그래서 나주로 피난을 가기도 했고 자, 하지만 누가 결국에는 잘 막아냈냐? 자, 결국에는 양규. 그래서 양규의 분전이 있어. 분전이라는 거 잘 싸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규가 잘 싸워서 결국에는 무찌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거란의 2차 침입이고요. 자, 결국에는 거란이 두 번째 물러가게 되는데 자, 결국엔 이제 강화를 체결하게 되죠. 강화라는 건 이제 화해를 하게 된다는 뜻인데 화해를 하면서 어떤 걸 구실로 화해를 했냐? 자, 현종의 친조를 약속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왕이 너네 나라 왕을 보러 갈 거다. 인사드리러 갈게. 그게 친조예요. 우리나라 왕이 거란 왕한테 직접 인사하러 갈게. 그러니까 가 있어. 그렇게 이제 돌려보낸 거죠. 자, 그래서 현종의 친조를 약속을 하고 되돌려 보내게 돼요. 그게 바로 2차 침입. 자,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쳐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3차 침입은 왜 쳐들어오게 되냐? 역시 현종 때. 자, 거란이 가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고려 왕이 인사하러 오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왕이 또 인사하러 갈 수는 없잖아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외교를 잘했다고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는 외교술이라고 볼 수 있죠. 외교 전술. 자, 그래서 3차 침입. 자, 그러면 뭐를 구실로 쳐들어왔냐? 마찬가지예요. 너네 왕이 왜 우리나라 왕한테 인사하러 안 와? 현종의 친조를 왜 이행하지 않아? 현종의 친조 불이행. 말하자면 고려 왕이 친히 거란왕한테 인사하러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조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쳐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누가 잘 이겼냐? 우리 다 아는 뭐 우리나라 전체 전쟁에 뭐 3대 대첩 하나에 든다라고 할 정도로 강감찬의 귀주대첩이죠. 강감찬의 귀주대첩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3차 침입까지 막아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강감찬.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서희. 자, 1차에서는 서희의 강동육주.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위치까지 아까 기억하시면 되겠죠? 압록강 입구. 압록강 입구에 해당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2차에서는 강조의 정변. 요거 가끔 물어봐요. 2차 침입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강조의 정변. 자, 그 다음에 3차 침입에서는 강감찬의 귀주대첩.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차 침입. 자, 그러면 3차 침입까지 3번이나 우리가 막아냈다는 얘기죠. 거란의 침입을.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로 한번 가볼까요? 전체 결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결국에는 거란, 그 다음에 송, 그 다음에 고려의 세력 균형이 유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력 균형이 유지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거란이 송나라를 쳐들어온 이유는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온 이유는 송나라를 쳐들어가고 싶은데 먼저 고려를 정리하고 나서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거란이 송나라를 쳐들어가기 전에 고려를 어떻게 해결을 못했죠. 그럼 결국에는 송나라를 쳐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란과 송나라와 고려가 그대로 세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 어느 나라 하나가 어떻게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세력 균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거란과 송과 고려가 세력 균형을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문화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여기에서는 초조대장경이 조판되죠. 초조대장경이 조판된다. 자, 초조대장경이라고 해서 거란의 침입을 부처의 힘을 통해서 무찌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대장경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죠. 그래서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7대 실록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죠. 자, 7대 실록이면 요 앞에 현종이 8번째 왕인데, 자, 앞에 있었던 고려왕조 실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우리 조선왕조 실록이 있는 것처럼 고려왕조 실록도 있었는데 그 고려왕조 실록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7대 실록이에요. 현종이 8번째 왕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앞에 있는 7명의 왕에 대한 업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7대 실록이라고 하는 이 책이 만들어졌으나 지금 현재 남아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임진왜란 때쯤 소실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초조대장경 조판이라든가 7대 실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당시에 있었던 어떤 문화적인 그런 변화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하나 더 써볼까요? 자, 그 다음에 나성과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돼요. 자, 개경에 나성을 쌓았어요. 나성이라는 건 도시를 둘러서 삥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가장 방어해야 될 도시는 당연히 수도니까 수도 주변에 나성을 쌓았죠. 자,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쌓았어요.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된다. 자, 그러면 천리장성은 일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압록강 입구에서부터 도련포까지. 압록강 입구에서부터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천리장성이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냐? 덕종에서부터 정종 때까지. 덕종에서부터 정종 때까지 한 10여 년 걸렸죠? 자, 요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걸 쌓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 지도가 빠졌네. 지도가 빠져 있는데 제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천리장성은 아까 압록강 입구가 여기라고 했죠. 요 압록강 입구에서부터 요렇게 성이 쌓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려의 영토는 여기였고 그 다음에 이만큼 넓어졌다가 다시 한번 영토를 넓힌 거예요. 그래서 고려 태조 때 이만큼 넓히고 그 다음에 금방 고려 현종이었죠. 고려 현종 때 또 이만큼 땅을 넓히고 그래서 고려가 지금 점점 땅을 더 지금 현재 국경선에 가까워지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천리장성이라는 걸 쌓게 되고요. 이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나성을 쌓게 된 거는 강감찬의 건의에 의해서 강감찬의 건의에 의해서 나성과 천리장성을 쌓게 되죠. 자, 그래서 나성과 천리장성 그리고 아까 초조대장경 그리고 칠대실록 이런 것들이 이 거란과의 결과, 거란과의 전쟁의 결과 나타나는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전란의 영향까지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10에서 11세기는 거란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12세기는 여진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진과의 관계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또 설명하려면 여러분이랑 또 지도를 한번 통해서 중국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송이 있었고 거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고려 있었고 자, 그럼 여진은 어디 살던 애들이냐? 여진은 요 만주. 우리 머리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주에 살던 애들이 여진. 자, 얘네들은 예전에 말갈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런 애들이 바로 여진 쪽이죠. 자, 그러면 이 여진이라고 하는 애들이 지금 현재 송이 있고 거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 여진족이 성장을 하더니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금나라를 세우게 되고 이 금나라가 거란을 멸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송나라를 더 아래쪽으로 밀어내버리죠. 그래서 송나라는 아래로 밀려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남송시대가 되고 여기 전체를 다 금나라가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바로 여진이죠. 자, 남송이라고 하는 건 이 송나라를 아래쪽으로 밀어냈다고 했는데 이 아래쪽은 이 당시에는 요 가운데만 가장 발전한 곳이고 여기는 약간 미개척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송나라를 이제 척박한 지역으로 밀어내버려요. 사실 여기도 비옥하긴 하지만 이 당시엔 그랬으니까 밀어내버리고 여기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진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봅시다. 자, 여진이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요 천리장성을 넘나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진이라고 하는 애들은 처음에는 어땠냐면 힘이 없을 때 부족으로 막 흩어져 살고 있을 때 우리한테 뭐라고 했으면 고려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자, 우리가 부모처럼 섬길게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식량을 준다든가 뭐 무기를 뭐 어떻게 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자, 그런데 나중에 힘이 좀 세지고 나서는 잘 지내자 형제처럼 잘 지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들의 힘이 더 세지고 나서는 고려를 황제의 나라로 우리를 섬겨라. 말하자면 너네는 신하 그 다음에 우리는 황제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를 황제로 여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태도가 바뀌는 게 바로 여진이라고 하는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진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자, 아까 천리장성을 점점 왔다 갔다 한댔죠. 덤나든다. 그래서 여진이 부족으로 원래는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힘을 모아서 조금씩 통합을 하면서 이제 세력이 세지자 고려를 침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진 따위를 우리가 금방 무찌를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이 당시에 여진한테 우리가 계속 무너지게 돼요. 지게 되죠. 전쟁에. 자, 그러면 얘네들한테 전쟁에 진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병이에요. 기병, 기마병, 말 타고 다니는 애들. 근데 우리나라는 보병이에요. 뛰어다니고 걸어다녀. 그러면 말 타고 다니는 군대랑 우리나라 보병이랑 당연히 게임이 안 되겠죠. 보병이 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병이 더 힘이 세고. 자, 그래서 여진을 방어하려면 결국에는 우리도 기병부대, 기마병 부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진에 대항하기 위해 기마병 부대를 만들게 되죠. 자, 그게 뭐냐? 별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무반을 설치하게 돼요. 자, 별무반을 설치했다. 그래서 별무반을 설치한 건 숙종이라고 하는 왕 때에 별무반을 설치하게 되죠. 자, 그러면 별무반을 설치한 건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건의에 의해서 윤관의 건의에 의해서 별무반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럼 별무반이라는 건 결국에는 기마병 부대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자, 신기군, 그 다음에 신보군, 그 다음에 항마군 이렇게 세 개를 설치했어요. 세 개가 합쳐서 별무반. 자, 그러면은 신기군은 기병이겠죠. 그 다음에 신보군은 보병이겠죠. 그 다음에 항마군은 승병이에요. 스님들. 자, 그래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렇게 세 개를 설치해서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별무반이라고 하죠. 자, 이제 우리도 기병부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해볼만 하죠. 여진과.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지가 싸워서 토벌을 해서 여진족을 밀어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영역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되죠. 자, 말하자면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 쪽에 9개의 성을 쌓았다. 그게 바로 동북 구성 축조. 자, 그러면 동북 구성을 쌓은 건 누구냐? 누가 이렇게 토벌을 잘했냐? 자, 시간은 얼마 안 지났지만 이때는 숙종이 사망을 하고 나서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이렇게 여진족을 소탕하게 돼요. 그 아들이 누구냐? 예종. 그래서 예종 때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되죠. 자, 별무반을 설치한 거, 이거 가끔 왕 물어볼 때 있어요. 별무반을 설치한 건 숙종이지만 동북 구성을 축조한 건 예종이죠. 왕이 다르다. 시기는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왕이 다르다라는 거. 자, 그러면 동북 구성을 축조를 했어요. 역시 윤관의 활약이 있었죠. 윤관의 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윤관은 이때 굉장히 다른 신하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이런 걸 하냐? 돈 많이 들이고 왜 이런 걸 하냐? 욕을 많이 먹었지만 윤관이 좀 밀어붙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윤관의 활약으로 동북 구성을 축조해서 우리가 영토를 넓혔으나 문제는 뭐냐면 이 동북 구성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했으나 결국에 1년 만에 반환을 해버리고 말죠. 자, 1년 만에 반환을 해버렸다. 자, 1년 만에 반환을 해버린 이유는 뭐냐면 첫째, 지키기가 어렵고 둘째,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셋째, 여진이 돌려달라고 통사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년 만에 반환을 해버렸죠. 자, 그러면 1년 만에 반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정확히 동북구성의 위치가 어딘지 알 수는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기록은 정확히 없는데 여러 가지 기록을 찾아본 결과, 자, 예를 들면 지금 고려의 국경선이 아까 이 정도 됐다고 했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배운 한국사 국사 교과서겠죠. 국사 교과서에는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바뀌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위치는 모르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배울 때는 여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여기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모른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설이라는 건 둘 다 잘 모르겠다. 자, 그런데 아마도 여기가 더 유력할 걸로 생각이 되는 이유가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굉장히 멀다. 가는 데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국경선인데 우리 땅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갈 때 어떻게 가야 돼? 적진을 뚫고 가야 되겠지. 그럼 이제 가기 힘들어. 그리고 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위험하고. 당연히 여기는 아니겠죠? 여기쯤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두만강 그 윗부분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하지만 정확하진 않다. 자,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그렇죠, 당연히. 시험에는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위치에 대한 건 잘 모르겠다. 몰라도 된다. 다만 1년 만에 반환해서 여기는 잘 어디인지 모르겠다. 이 정도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거겠죠. 별무반은 숙종이고 동북구성은 예종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뒤에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까지 된 이후에 어떻게 됐냐. 자, 그 뒤에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여진족은 서서히 조금 더 성장하더니 결국에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금나라예요. 자, 금나라가 건국됐어요. 자, 말하자면 금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요. 아까 금나라가 뭐라고 했죠? 거란이 세운 요나라, 거란족을 없애버렸다고 했죠? 요나라를 멸망시켰고 여기다 써볼까요? 자, 요를 멸망. 거란이 세운 나라 이름이 요나라였어요. 요를 멸망시켰고 자, 그 다음에 송나라를 밀어내버렸죠. 그래서 남송. 송나라를 밀어내서 남송이 생기게 말하자면 그리고 나서 그 윗부분을 전체를 차지하게 되죠. 자, 쉽게 말하면 송나라와 같이 거란을 멸망시켰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송나라가 배신당한 거죠. 말하자면 밀어내버렸으니까. 자, 어쨌든 금나라가 건국돼서 점점점 힘이 세지더니 고려에게 뭘 요청했냐. 아까 말했죠. 우리 황제로 섬겨라. 즉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돼요. 자,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황제로 섬겨라. 너네는 신하야. 우리는 황제고. 이렇게 이제 관계를 요구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군신관계 요구를 들어줄 거냐 말 거냐.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자겸이가 수용을 해버리게 되죠.
자, 그리고 이자겸이 수용한 거는 제가 지금 1125년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냥 이자겸의 남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책에는 1125년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책에는 1126년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니까 그냥 이 연도보다는 이자겸의 난이 일단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가 제거된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했겠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자겸이가 이거를 들어줘 버렸다. 왜냐면 이때 최고 집권자가 이자겸이었고 이자겸의 생각으로는 괜히 이거를 거절했다가 막 금나라가 쳐들어오고 전쟁이 심각하게 나면은 내가 지금 최고 권력자인데 내 권한은 없어지고 막 혼란스러워지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한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여진으로부터 그동안 얻어낼 건 다 얻어냈어요. 이제 여진과는 더 이상 뭔가 관계에 진전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자겸이 이거를 수용을 해버렸는데 문제는 이자겸이 이걸 수용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자겸이의 이런 어떤 실책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원래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북진정책이에요. 북진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북쪽으로 우리가 영토를 넓혀야 돼. 왜냐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계승했으니까 고구려 계승했으니까. 그럼 고구려 계승했으니까 고구려가 차지했던 그 북쪽의 넓은 땅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도 다시 되찾으려면 북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수용하면서 북진정책은 좌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대외관계가 이제 끊어진 거죠. 좌절된 게 바로 이 이자겸의 수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에서 아침에 수업했었던 것처럼 묘청의 난을 일으키면서 주장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금국정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죠.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자, 묘청의 난이라고 쓸게요. 묘청의 주장 이렇게 써볼까요? 묘청은 금국정벌을 주장을 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여진과의 관계. 자, 여진과의 관계를 순서대로 한번 다시 보시면 별무반 설치, 숙종, 동북구성 설치, 예종 하지만 1년 만에 반환. 그리고 금나라가 군신관계를 요구한 걸 이자겸이가 들어줬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진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진과의 관계 아까 12세기였고요. 그 다음에 13세기 몽골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으로는 한 장 넘겨서 가로 2번 몽골에 침입하기 전에 몽골과의 첫 접촉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3세기 몽골 봅시다. 자, 몽골족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앙아시아를 누비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 영토를 차지한 나라가 바로 몽골이에요.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나라를 차지했던 거는 동유럽 정도부터 시작해서 요 중국까지니까 유라시아 대륙 거의 전체를 다 차지했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다만 이 몽골족의 몽골족의 풍습은 말자상속이에요. 말자상속이 뭐냐면 막내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나라를. 그리고 거의 나라를 다 분할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유목민족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큰아들이 성장하면 큰아들한테 떼줘요, 재산을.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이 성장해서 이제 분가할 나이가 되잖아요. 그럼 작은 아들한테 떼줘. 그리고 나서 막내가 나랑 가장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막내한테 제 재산을 물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나라를 그렇게 넓게 차지했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다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분할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거를 다 몽골 제국이라고 치면 거의 뭐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차지한 게 바로 몽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몽골족은 특징이 뭐냐? 일단 A라는 부족이나 뭐 A라는 지역을 점령하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족이 한번 쓸고 가죠. 그러면 사람은 물론 가축까지 아무것도 남아있잖아요. 싹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몽골족의 특징이죠. 그런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이제 몽골족이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단 하나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사람 짐승까지 남기지 않는 게 몽골족의 특징인데 그 무시무시한 몽골족이랑 싸워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전쟁 끝에 결국에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안 없어지고 살아남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몽골이랑 싸워서 안 없어진 나라 중에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고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첫째 우리가 끈질기게 저항했기 때문이고 민초들이 저항했겠죠. 보통은 초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쉽게 말하면 지배층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일반 백성들이나 도둑대 말하자면 초적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남아서 노비 이런 사람들이 남아서 일단 지켰고
그러니까 끈질기게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뭐 다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했죠. 외교에 굉장히 능하다 고려가. 그래서 적절하게 또 줄을 잘 서. 고려가 또 잘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줄을 잘 서서 그런 어떤 외교전에 굉장히 능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죠. 사라지지 않고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몽골과의 항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몽골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고, 그러면 또 중국 얘기 조금 해봐야 되겠죠. 일단 중국 얘기하기 전에 요거부터 합시다. 첫 접촉. 뭐 첫 접촉이라고 해도 되고 첫 번째 만남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러면 몽골이라는 애들이 중국까지 차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저기 중앙아시아를 누비던 얘네들이랑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냐. 또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를 강동의 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강동성 전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아무튼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만난 거예요. 강동성에서 만난 거야. 그래서 강동의 역 또는 강동성 전투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 또 중국 얘기 조금 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 조금 전에 금나라 있었고 그 다음에 송나라 아래로 쭉 밀려났죠. 남송. 자 그 다음에 여기 고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금나라가 여기 전체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남송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그 다음에 고려가 있고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중앙아시아에서 누가 쳐들어오기 시작했냐면 몽골이 쳐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몽골이 쳐들어와서 누구랑 싸웠을까요? 금나라랑 싸웠겠지. 그치, 금나라니까. 그러면 몽골은 금나라랑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금나라가 여진족이잖아요. 그 여진족 밑에서 부족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게 거란이에요. 그럼 이제 거란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망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예전에 요 나라였는데 망한 거잖아요. 자, 이 망한 거란이 어떻게 생각했냐?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죠. 어떤 기회? 다시 나라를 세울 기회다. 왜냐면 지금 금나라 여진족이 몽골이랑 싸우느라고 정신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거란이 여기저기서 반란 일으켜서 지금 나라를 세우면 지금 딱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여기저기 들고 일어나. 자, 그러면 이 거란이랑 또 누구랑 싸우냐? 몽골. 이제 몽골도 여기저기서 반란 일으키고 있는 요 거란과 또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은 지금 금이랑도 싸우고 이 거란의 세력들과도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요 거란이 여기저기서 반란 일으키는 걸 몽골이 좀 보기에는 꼴보기 싫었나 봐요. 몽골 입장에서도 쟤네들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거란의 이런 반란 세력과도 계속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 몽골에게 쫓겨서 말하자면 이제 서로 전쟁을 하다가 쫓겨서 거란이 도망을 온 거예요. 자, 도망을 가다가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고려까지 들어가 버린 거고요. 자, 그러면 고려에 어디를 차지하고 들어가 버렸냐면 강동성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고려고 그 다음에 몽골이 쫓아오고 있었고. 자, 그러면 강동성을 지금 차지한 게 거란이고 얘는 지금 고려 땅이니까 몽골과 고려가 힘을 합쳐서 손을 잡고 강동성에 들어있는 거란을 무찌르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때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강동성을 차지한 거란을 무찌르기 위해서 몽골과 고려가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그래서 이때 처음 만나게 된 게 바로 강동의 역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강동의 역을, 강동성 전투를 잘 막아낸 사람이 누구냐? 고려에서는 김취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취려 장군이 잘 막아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거란을 쫓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처음 만났어요. 몽골과 고려가. 그리고 서로 강화를 맺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친하게 잘 지내보자. 우리가 이제 친구니까 같이 또 전쟁도 했으니까. 자, 그랬는데 그렇게 강화를 맺고 나서 태도가 돌변하게 돼요. 몽골이. 그래서 몽골이 너무나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게 되죠. 자, 우리나라와 강화를 체결하고 나서 이 강화를 구실로 야 우리가 다 무찔러 준 거잖아. 결국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게 되죠. 자,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무리한 조공을 요구했냐면 특히 몽골 같은 경우는 우리는 농경 민족이고 정착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목민족인 얘네들은 우리와 전혀 예절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생판 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몽골에서 사신이 와. 그러면서 이제 몽골 사신이
고려에 도착을 해서 왕을 아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예절이 있잖아요. 이렇게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의전 같은 게 있는데 몽골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은 사신이 왕이 기다리고 있으면 저벅저벅 들어와서 왕을 만나서 왕과 악수를 한다든가 너무 이제 걔네들의 예절과 우리의 어떤 외교의 방향이 좀 달랐기도 했고 그 다음에 무리한 조공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무리한 조공을 요구했냐면 이것저것 막 금은 뭐 여자 비롯해서 이제 뭘 막 달라고 해서 잔뜩 싸가지고 보내면 자 지금 몽골 사신이 와서 이것저것 싸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러면 1차 사신이 출발하죠. 다시 몽골로. 그럼 이미 2차 사신은 몽골에서 출발해서 다시 오고 있어요. 뭔가를 요구하러.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너무나 뭔가를 계속 요구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몽골과 드디어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 거죠. 자, 그게 바로 1차 침입이고 자, 몽골은 이렇게 1차 침입부터 6차 침입까지 거의 한 30여 년간 싸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가 언제냐면 그럼 몽골이랑 싸울 때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무신집권기예요. 무신집권기가 100년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설명했을 텐데 100년 동안의 무신집권기 중에서 뒤에 40년 자, 그러니까 100년의 무신집권기 중에 뒤에 40년은 몽골과 한 30년 싸우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이제 다시 개경으로 환도할 준비를 한 거예요. 서로 강화를 체결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싸운 건 한 20몇 년이고 한 30년 가까이 되지만 이제 싸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서로 화해를 하고 강화를 맺고 그 다음에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고가 10년. 그러니까 거의 한 상전을 다 합치면 40년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전쟁과 그 다음에 출육 말하자면 이제 육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약 40년간을 몽골과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어쨌든 1차 침입, 구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강화를 맺고 뭐 무리한 조공을 요구했지만 친하게 지내기로 했으나 이렇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저고여 피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저고여 피살 사건. 자, 저고여가 누구냐면 몽골 사신이에요. 야, 몽골 사신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것저것 막 요구를 해서 아까 잔뜩 싸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저고여가 출발을 했어요. 몽골로 돌아가려고. 자, 그런데 압록강 근처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 저고여가 피살을 당하게 되니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살해를 당했어. 자, 그럼 누가 죽였냐? 모르죠. 누가 죽였는지. 자, 몽골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죽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거란이나 여진이랑 또 별로 관계가 안 좋잖아요. 거란이랑 여진이 죽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죽였을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미스테리. 아직까지 이제 밝혀지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저고여가 죽자 몽골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네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한테. 그러면서 이제 쳐들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 쳐들어오려고 구실을 삼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이거를 구실로 해서 몽골에서 대대적인 침략이 벌어지게 됐다. 자, 그게 바로 1차 침입이고 사실 근데 1차 침입은 그렇게 큰 전투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몽골도 지금 정신 없잖아요. 막 여진이랑 싸우고 막 정신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때 누가 막아냈냐? 우리 누가 막아냈는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박서라고 하는 사람이 귀주성에서 그래서 귀주성에서 박서의 격퇴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박서, 귀주성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앞에서 아까는 김추려였죠? 김추려, 그 다음에 1차 침입에서는 박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1231년 정도 되니까 아까 무신집권기라고 했고 이렇게 몽골이 쳐들어오기 시작한 이 시기는 무신집권기 중에 누구에 해당하냐? 최우에 해당해요. 그래서 최우 시기부터 무신집권기 중에 최우 시기부터 몽골이랑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차 침입 아까 몇 번까지 쳐들어왔다고 했냐면 6차 침입까지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6번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2차 침입의 원인은 뭐냐? 자, 봅시다. 2차 침입의 원인 역시 구실은 뭐냐면 자, 1차 침입과 2차 침입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돼요.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강화도로 천도한 무신 집권자는 누구에 해당할까요? 최우겠지. 아직 최우 집권기에 해당하니까. 자, 최우가 강화도로 천도해버려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강화도로 천도한 이유는 뭐냐? 자, 몽골은 아까 말했죠. 기마민족이고 얘네들은 막
대륙을 호령하던 애들이고 중앙아시아를 뒤집고 다니던 사람들이고, 자, 이 사람들은 내륙에서 주로 활동하던 그런 유목민족이에요. 말하자면 바다를 본 적도 없고 바다에서 싸워본 적도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는 섬이잖아요. 섬으로 우리가 피난을 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강화도로 피난을 갔기 때문에 다시 열받은 거죠. 몽골이 열받았어. 그래서 강화 천도를 구실로 쳐들어오게 된다. 자, 그리고 강화도로 쳐들어가면 피난을 가면서 고려 조정에서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한테는, 자, 귀족들만 이렇게 피난을 갔을 거 아니에요. 왕족과 귀족들만 피난을 가면서 뭐라고 했냐, 일반 백성들한테는 너네도 산성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너네도 섬으로 가라. 잘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간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자, 산성해도 입보 정책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6차 침입 거기 나와 있는 페이지의 오른쪽에 보시면 산성해도 입보 정책이라고 나오죠. 이게 그거예요. 우리는 간다. 너네도 백성들한테 너네들도 산성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너네도 섬으로 가. 우리는 갈게. 그러면서 이제 쳐들어가는데, 자, 일반 백성들이 산성으로 가거나 섬으로 가면 뭐 먹고 살아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산성으로 가거나 섬으로 들어가면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터전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일반 백성들은 산성으로 가거나 아니면 섬으로 피난을 갈 수는 없죠. 그러면은 몽골은 쳐들어오는데 백성들은 피난을 갈 수는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백성들은 그냥 여기 남아서 결국 본토에 남아서 이 몽골이랑 싸우든지 아니면 농사를 지어서 겨우 연명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귀족들은 도망을 간 거지만 일반 백성들은 여기에 있으면서 몽골과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귀족들은, 자, 세금을 거둘 철이 되면 꼬박꼬박 나와서 세금은 걷어가요. 그러니까 세금은 걷어가면서 일반 백성들은 농사는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 먹고 살려면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몽골은 쳐들어와. 그러면 몽골에 싸우면서 농사는 지으면서 세금은 내면서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지를 우리가 짐작을 대충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강화 천도를 구실로 2차 침입이 일어나게 되고, 자, 이제 우리도 누가 막아냈는지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김윤후가 막아내게 되고요. 김윤후가 막아낸 곳이 처인성. 자, 처인성 전투에서 김윤후가 잘 막아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처인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면, 이 처인성을 쳐들어왔던 2차 침입에 또는 1차 침입부터 쳐들어왔던 사람이 살리타예요. 자, 몽골의 아주 유명한 장군인 살리타가, 1차도 쳐들어왔던 살리타가 요 김윤후에게 사살이 돼요. 자, 그러면서 살리타를 사살하면서 결국에는 장군이 없어진 거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군이 오합지졸이 되면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름은 김윤후, 그 다음에 처인성 전투 기억하시면 되고요. 처인성은 지금의 용인이에요. 용인. 자, 그래서 처인성에서 김윤후의 분전 잘 싸워서 살리타를 또 사살하고, 그러면서 2차 침입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 2차 침입에서는 초조대장경, 기억나요? 앞에서 거란 물리치면서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리게 되죠. 자, 말하자면 몽골 애들이 약간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야만? 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사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가는 곳곳마다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린다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문화재마저도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이 대장경, 뭐 불상 이런 것도 상관없이 다 문화재도 다 불태워버리고 하기 때문에, 자, 이때 초조대장경이 소실되면서 3차 침입이 일어났을 때는 초조대장경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초조대장경, 부처님한테 거란을 무찌러 달라고 빌었던 그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자 다시 한번 대장경을 만들면서 몽골도 좀 물리쳐 주세요라고 빌게 돼요. 자, 그거를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제조대장경이라고 하고, 제조대장경을 만들고 보니까 그 나무 판에다가 일일이 다 글씨를 새겼는데 그 새긴 나무 판이 8만 장이 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8만 대장경이라고 부르겠죠. 자, 그래서 제조대장경 8만 대장경이 이때 조판되고요. 다시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어디까지 쳐들어가냐?
경주까지 쳐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경주에 있었던 황룡사 9층 탑,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자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던 황룡사 9층 탑이 소실, 그러니까 뭐 몽골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노략질하고 불태우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 문화재마저도 소실 없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자 이때는 황룡사 탑이 소실되기도 했다. 황룡사 탑이 소실되기도 했던 게 바로 3차 침입. 자, 그 다음에 4차 침입 넘어서 우리는 5차 침입. 자, 5차 침입으로 갑시다. 자, 5차 침입 때는 또 한 번 우리가 아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윤우.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자, 김윤우가 등장을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처인성이 아니고요. 어디냐면 충주에서. 자, 그래서 충주에서 김윤우가 역시 다시 한번 잘 싸워서 이 지역을 방어하게 되죠. 자, 김윤우는 이 충주 지역을 지키면서 이제 이 백성들을 독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벌써 막 몇십년 싸운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도 힘들고 지쳐있고 이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노비문서를 다 가지고 나와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그때 이제 노비들이 많았으니까 노비 군대였죠. 말하자면 자 노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 너네가 열심히 싸워서 우리가 이기고 요 땅을 지키게 된다면 너네는 이제 노비가 아니다. 더 이상 신분 상승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리고 백성들을 독려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게 바로 이 5차 침입. 자, 그래서 김윤우 2차 침입 때 김윤우, 5차 침입 때 김윤우. 하지만 장소는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차 침입. 자, 역시 6차 침입에서도 충주성에서. 그래서 충주성 다인철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인철소에서 잘 막아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1차, 그 다음에 2차, 그리고 5차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몽골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자, 그러면 우리는 한 장 넘겨볼까요? 몽골과의 강화. 자, 몽골과의 강화로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몽골과의 강화. 자, 이제 화해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전쟁에 너무 지쳤던 거예요. 거의 한 얼마나 싸웠어? 30년 가까이 싸웠죠. 너무 지쳤던 거예요. 백성들 백성대로. 그 다음에 나라에서는 조정은 조정대로 너무나 지쳤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몽골과의 강화를 맺게 돼요. 자, 몽골과의 강화를 맺게 된다. 강화라는 건 이제 화해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신 집권이 무신 정권이 무너지게 돼요. 말하자면 최씨 무신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몽골과의 강화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최씨 정권이 붕괴를 하게 되고 최씨 무신 정권이 붕괴를 하게 되고 왕정이 복구가 돼요. 쉽게 말하면 이제 왕의 힘이 다시 세지기 시작한 거죠. 자, 말하자면 최씨 정권에서는 항몽이었어요. 항몽. 이 사람들은 몽골과 전쟁을 하자. 자, 그런데 왕을 비롯한 문신들은 자, 우리가 몽골의 힘을 빌어서라도 힘을 키워야 한다. 말하자면 다시 왕권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결국에는 최씨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왕정이 복구가 되고 요 세력들, 그러니까 왕과 문신이 되겠죠. 왕과 문신들은 몽골과의 강화를 추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몽골에서 우리한테 요구했던 건 뭐냐면 너네 왕족을 뭐 우리한테 보내고 몇 가지를 요구를 했었는데 자, 그때 이제 강화를 체결하러 누가 갔냐면 요 뒤에 왕이 될 태자죠. 세자가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원종이라고 하는 이제 이 원종은 왕인데 지금 왕이 고종이거든요. 고종의 아들이에요. 뒤에 왕이 될. 그래서 원종이 강화를 맺으러 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원종의 강화. 자, 원종이 강화를 맺으러 가고 있었는데 이 원종이 누구를 만났냐면 원나라의 높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 화의를 하게 되는데 그 높은 사람이 누구냐? 세조였어요. 세조. 쿠빌라이. 그래서 쿠빌라이를 만나서 강화를 체결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어떤 상황이 또 전개가 되냐? 자, 이 태자였어요. 이때는 이 태자가 원나라로 가서 원나라 누군가 책임자를 만나서 강화를 체결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왕이 공석이었어요. 말하자면 왕이 죽은 상황이죠. 그때 이제 왕이 죽고 이 세조와 세조의 동생이 말하자면 서로 왕위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원종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세조를 찾아가요. 쉽게 말하면 이 세조가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기 전인데
이 원종이 어떤 정보를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세조를 찾아가서 세조와 강화의 조약을 체결을 하게 돼요. 그러자 세조 입장에서는 이 고려의 왕이 나중에 이제 왕들 태자죠, 말하자면 태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조약을 체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힘이 실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왕위 쟁탈전에서 이 세조가 승리를 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줄을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세조가 고려의 태자,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데 이 태자에게 약속을 하게 되죠. 뭘 약속을 하게 되냐? 자, 너네 너무 고맙다. 쉽게 말하면 나한테 힘을 실어줘서 너무 고맙고 나한테 항복하러 와줘서 항복한 거죠. 쉽게 말하면 고맙다. 그러면서 세조가 약속을 하게 돼요. 뭘 약속하냐?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풍속을 그대로 놔두겠다. 없애지 않고 놔두겠다. 자, 그래서 세조가 고려에 대해서 약속을 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세조구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세조구제라고 하고 1259년에 세조구제라고 하는 게 체결이 되는데 이 세조구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세조가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풍습을 유지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조구제에서 약속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개토풍이라고 그래요. 불개토풍. 불개토풍이라는 건 불개, 고치지 않겠다. 풍토, 너네의 풍습을 고치지 않겠다. 그러면 이 불개토풍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사실은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국토도 들어가고 나라의 영역도 들어가고 나라의 풍습도 들어가고 나라의 이름도 들어가죠. 쉽게 말하면 세조라고 하는 나중에 황제가 될 사람이 고려에 대해서 이런 걸 약속을 하게 되고 그 약속한 내용이 너네 나라 풍습을 유지해 주겠다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몽골이라는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끝까지 고려라는 나라를 지킨 건 사실 고려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이거예요. 세조가 너네 나라는 안 없앨게 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그거를 세조구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내용이 불개토풍이에요. 너네 나라 풍습은 안 없앨게.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고려라는 나라를 유지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 원종이, 물론 이 원종이 왕이 되고 나서 물론 우리나라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죠. 하지만 간섭을 받았다 뿐이지 나라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나라가 사라진 건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자, 그게 바로 몽골과의 강화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 몽골과의 강화에서 자, 가로 2번으로 내려가시면 무신정권의 붕괴와 개경, 환도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최씨 정권의 몰락으로 왕정이 복구됐고 태자 뒤에 원종을 보내서 원의 세조를 만나 강화를 체결했다. 결국에는 강화를 체결했는데 이때 강화를 체결하면서 아까 약속했다고 했죠. 이 약속이 세조구제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개경으로 결국에는 환도를 하게 되죠. 자, 여기다 써볼까요? 개경, 환도. 자, 왜냐면 이제 몽골과 강화를 맺었으니까 더 이상 저항할 필요가 없죠. 저항할 필요가 없으니까 강화도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개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자, 하지만 이렇게 개경으로 돌아가는 걸 끝까지 반대하면서 저항했던 세력들이 바로 삼별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별초의 항전이 있었다. 자, 삼별초는 그러면 뭐에 저항한 거냐? 개경으로 돌아가는 거. 그렇죠?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자, 그리고 끝까지 몽골과 싸우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별초의 항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삼별초의 항쟁 봅시다. 자, 삼별초라고 하는 건 원래 무신정권과 관련이 있는 세력이죠. 자, 이 사람들이 몽골과 끝까지 저항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바로 삼별초의 항전이고요. 자, 처음에 반란을 일으킨 지역은 어디냐면 강화도. 강화도에서부터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강화도가 진압되자, 말하자면 이제 이 문신들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와서 진압을 하게 되자, 자, 이동을 해서 다음 항전에 대비를 하게 돼요. 그 이동한 곳이 어디냐? 진도. 자, 진도에 용장성을 쌓고, 용장산성을 쌓고 여기에서 대비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강화도에서 처음 봉기를 했을 때 이게 단순히 그냥 봉기 아니고 아까 반란 일으킨 거라고 했잖아요. 자, 왕족. 자, 거기 보시면 승화후온을
왕으로 추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에다 나라를 세우면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승화후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족 중에 왕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고 자신들끼리 나라를 세운 거죠. 그래서 몽골 정부 따로, 개경 정부 따로, 삼별초 정부 따로 이렇게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강화도에서 처음 봉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배중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배중손이 진도까지 이렇게 활약을 하게 된 사람이고, 자, 하지만 진도를 진압을 한 거죠. 이 진압을 한 건 여몽연합군 또는 여원연합군이라고 하는데 몽골과 고려의 연합군이 반란 세력이니까 진압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도가 진압을 당하자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이동하게 되냐면 제주도까지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제주도에서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되죠. 자, 제주도에서는 이제 항파두리 성이라고 해서 제주도까지 끝까지 제주도에서 저항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강화도와 진도에서 이 세력을 이끌었던 사람은 배중손이고, 자, 그 다음에 제주도까지 갔을 때 배중손이 이제 사망을 하고 나서 김통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세력을 이끌다가 결국에는 진압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자, 어디 옮겨 다녔지? 맨 처음에 강화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주도 이렇게 옮겨 다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강화도와 진도에서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 배중손.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이끌었던 사람은 김통정. 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부를 세운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사료를 한번 보시면 삼별초 정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삼별초 정부에서 심지어는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내기도 해요. 일본 입장에서는 고려 정부에서 외교 문서가 하나 왔겠죠. 그리고 나서 삼별초에서도 외교 문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외교 문서가 2개 온 거예요, 고려에서. 근데 서로 자기가 진짜 정부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상한 점들을 책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고려 첩장 불심조조라고 하는 그 책 제목 같은 게 나오죠? 이게 그거예요. 야, 외교문서가 2개 와. 근데 2개가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우겨. 2개 뭐가 다르지? 그러면서 그런 이상한 점들을 일본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고려 첩장 불심조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런 책이 사료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뭐에 관한 문제겠구나. 삼별초에 관한 문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삼별초. 어쨌든 삼별초는 몽골의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자주정신. 고려인의 자주정신. 끝까지 저항했으니까 자주정신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별초까지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원 간섭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